저는 40대의 여자이고 김밥집을 운영하는 워킹맘입니다. 슬하에는 연년생 딸이 2명 있고 남편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반신불수의 몸으로 투병 중이에요. 여자 팔자 뒤움박이라더니 형님 보면 딱 그 말이 떠올라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형님이 아주버님께 시집 올 때만 해도 다들 형님이 시집 잘 온다고, 남편 잘 만났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루아침에 형님이 가장 노릇하며 힘들게 김밥 말며 사는 팔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대기업 임원 사모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더니만. 우리 남편 아프게 된 게 동서는 고소한 사람처럼 들리네? 어머 형님, 내가 설마 아주버님 몸 불편하게 된 걸 고소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설마요. 그럼 왜 여자 팔자 뒤움박이니 뭐니 그런 해괴망측한 말을 내 앞에서 올리는 거야?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저는 요즘 형님이 아주버님 병수발 하랴, 김밥집 하랴, 애들 케어하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쓰러운 마음에 그만. 좀 실언을 했나 보네요. 실언인 걸 알면 다행이네. 동선의 부부는 시장 상인들 상대로 사채업을 하며 먹고 삽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그런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알부자 소리 들을 정도로 재산을 모은 분이라 하시더군요. 시동생은 고졸로 전문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동서를 만나 결혼 후 처가의 사채업을 같이 하면서 살았고, 저희 남편은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 들으며 명문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 취직해 출세가도를 달리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버린 남편입니다. 동선에는 얼마 전부터 고아원에서 10살 난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어요. 처음 동선애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한다 했을 때 의외란 생각을 했더랍니다. 동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우기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입양 결심을 했어? 우리 집에 아들이 겨우 달랑 하나라 딸아이 하나 있으면 말년에 덜 적적할 것 같아서 그랬네요. 입양이 힘든 결정이지만 잘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긴 하지. 동서, 생각보다 대단하네. 뭘 그렇게까지 과찬하실 일은 아니고요. 저의 칭찬에 뭔가 알 수 없는 난색을 표하는 동서였지요. 동서가 그런 깨름칙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저는 후에 알았습니다. 선주야, 엄마 일 나갔다 오는 동안 빨래 돌리고 청소기 싹 돌려놔라. 엄마 속옷은 세탁기 넣으면 안 되고 손빨래 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알았어요, 엄마. 너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나서 걸레질은 네 손으로 직접 해라. 물걸레 기능이 별로라서 걸레질은 손으로 쓱싹쓱싹 힘줘서. 알아들어? 네, 힘줘서 쓱싹쓱싹이요. 분리수거랑 음식물 먼저 말끔하게 버려놓고 청소 시작해. 네, 그렇게 할게요. 식모처럼 입양한 딸아이를 부리는 동서였습니다. 그런 걸 보다 못한 내가 동서에게 뭐라 잔소리를 하게 될 정도였죠. 동서, 어린애를 너무 일을 가혹하게 시키는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집안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도 다 산교육 아닌가요? 저는 딸아이라고 너무 공주처럼 호야호야 키우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주 겨우 이제 10살이야. 그 어린 게 고사리 손으로 쌀 씻어서 밥 안 치고 동서 속옷 빨래까지 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한 처사 아니야? 형님, 저는 그 나이에요. 남동생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키면서 컸어요. 요즘 애들 너무 온실의 화초처럼 커서 지 밖에 모른다는 욕먹는 거 모르세요? 가만 보면 동서는 선주는 죄다 집안일 시키고 동민이는 보면 라면 하나도 다 동서가 끓여주던데. 형님, 딸하고 아들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동민이는 이제 한참 수험생이라 공부에 바쁜 앤데 이것저것 집안일 못 시키죠.
가끔 한 동네에 사는 동선의 집을 방문해보면 동서의 친아들인 동민이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입양한 조카딸인 선주만 방바닥을 닦고 있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곤 하더랍니다. 선주야, 엄마는 어디 가셨니? 동창 모임 있다고 나가셨어요. 설거지 그만하렴. 나머지는 큰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큰엄마. 엄마가 알면 나중에 저 혼나요. 이거 끝내놓고 저 오늘은 계단 청소도 해야 돼요. 뭐? 계단 청소? 네, 오늘 계단 청소가 우리 집 순번인데 저보고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요. 여기 빌라 계단 청소를 너 혼자서 한다는 말이니? 네, 큰엄마. 예, 동민아. 계단 청소 한다는데 선주만 시키지 말고 너도 돕지 그러니? 큰엄마, 저는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들 조카 녀석이었습니다. 동선에는 다세대 빌라의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세대의 세를 받고 있었어요. 알부자인 동서의 친정엄마가 동서에게 증여해준 빌라 건물이었는데 그 빌라 건물의 계단 청소를 10살 난 입양딸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동서였습니다. 저는 조카딸이 너무 안 되어 보여서 그날 건물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더랍니다. 조카딸 선주가 세제로 밀면 제가 따라 내려가면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한층 정도 거리를 두고 제가 조카딸을 따라 내려가며 청소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선주! 너 사람 오는 것도 모르고 물을 뿌리면 어떻게 하니? 죄송해요, 엄마. 제가 들어오시는 걸 모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애가 감이 떨어지나 몰라? 이 구두 국내에 몇 켤레 들어오지도 않은 비싼 건데 어쩔 거야, 어? 짝! 보니까요, 동서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계단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린 조카딸 선주에게 따귀를 날려붙이는 동서였습니다. 얼마나 세게 따귀를 얻어맞았는지 조카 딸아이는 계단 참에 널브러지듯 쓰러져서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고 막돼 먹어서 저는 당장 계단 참으로 내려가서 따졌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아니, 형님께서 왜 거기서 내려오세요? 이 추운 겨울에 혼자 계단서 벌벌 떨며 선주가 청소하는 게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던 참이야. 그런데 왜 대뜸 절 보고 소리를 지르세요? 왜 때리는 거야? 안 보고 못 들었으면 몰랐을까? 내가 위에서 다 보고 들었어. 때릴만 하니까 때린 건데 왜 쌍심지를 켜고 그러시는 건데요? 동서, 아무리 우리가 어른이고 애 키우는 입장이라지만 훈육이랑 이런 경우는 엄연히 다른 거야. 제가 지금 제 딸 훈육했지. 그럼 뭘 다른 걸 했다는 말씀이세요? 한겨울에 하도 바깥 청소를 시켜서 선주 얘 손가락이 지금 동상으로 다 망가진 거 알아 몰라. 선주가요, 형님. 체질이 원래 그런 애라고요. 옷도 순면으로 된 거 아니면 입질 못하는 예민한 피부라서 선주 얘 옷값만 해도 다달이 얼마가 드는지 알긴 하세요? 그래서 동서는 그게 아까워? 가만 보면 선주 얘가 그 옷값은 넘어설 만치 지 밥그릇값 하고도 남던데. 형님,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애를 식모 취급할 거면 차라리 파양을 해. 형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런 잔소리를 하세요? 뭐 제가 파양하면 형님이 선주 책임이라도 지시게요? 그래, 그 생각을 내가 여태 못했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질질 끌며 다툴 거 없이 동서랑 나랑 정리를 하자. 정리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동서, 선주 딸로 키울 마음 요만큼도 솔직히 없잖아. 아니야? 형님, 딸로 키울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왜 입양을 했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선주 일 시켜 먹으려고 입양했단 생각밖에는 안 드네. 제가 입양해서 제 스타일대로 애를 키운다는데 왜 자꾸 딴지를 거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 동서 정말 큰 코 다쳐. 나 더 이상 이런 걸로 실랑이 하는 것도 그만하고 싶다. 긴 말 할 것 없이 선주, 내가 입양할게. 형님,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동서가 곱게 선주 파양 안 하면 나도 다른 루트 알아볼 수밖에 없어. 형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형님이 뭐 애를 한 명 더 데리고 가서 키울 능력이나 되시냐고요? 비싼 옷 사입히고 비싼 음식 사 먹이지는 못할 거야. 동서 말 맞다나 나는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더 애를 키운다는 말이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동서는 애를 돈으로만 키운다고 생각해? 애를 키우는 원동력의 8알은 사랑이야. 고기 반찬 없어도 사랑 한 스푼 깃든 밥 한 숟갈에 애들은 건강하게 온전한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빌라 계단참에서 동서와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동서의 아들 동민이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동민이, 너 어디 가니? 학원 가려고요. 엄마, 그리고요. 가만히 아까 위에서 들어보니까 큰엄마 말씀이 다 맞는 것 같네요. 뭐라는 거야, 너 갑자기? 저 말은 그동안 못했지만 선주를 엄마가 너무 부려먹는 거 보기 그랬다고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 편은 들지 못할 망정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선주가 식모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선주 일만 시키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목숨 걸어 배 아파 나왔더니 큰엄마 앞에서 엄마를 그런 식으로 비하해? 엄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어요. 제가 팩폭하는 게 그리 열폭할 일이세요? 이놈의 자식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사실을 말하니까 열받으시냐고요, 엄마. 너 그만 짓거리고 얼른 학원에 나가지 못해? 엄마, 선주는 우리 집보다는 큰엄마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큰엄마 집에는 예서 누나랑 민서 누나도 있고 선주도 언니들 틈에서 크면 좋잖아요. 그런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민이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뭘 안다고 저런 입방정을 떨어? 동서, 우리 길게 입씨름하면서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자식은 그런 마음으로 키워서는 안 돼. 무엇보다 난 더 이상 선주가 이런 대접 받으며 크는 거 두고 못 보겠어. 알았어요. 정말 주변에 왜 들 일이 다 잘난 사람들 천지인지 모르겠네 정말. 형님께서 선주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낸다더니 동서가 하는 꼴이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설득하고 딸들에게 선주를 입양하는 일을 일단 의논했습니다. 여보, 나야 뭐든 당신 하는 결정에 오케이지만 우리가 형편이 요즘 여의치가 않아서 걱정이네. 큰돈 들이며 자식 키울 생각하면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런데 그냥 방치하기에 동서네가 선주를 대하는 게 너무 안하무인이에요. 엄마, 저도 작은엄마가 선주 너무 부려먹는 거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진짜 선주 저런 취급받으며 사는 거 그냥 묵인하는 건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니지 싶어요. 선주 뜻은 어떻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 좋다고 하던가? 선주야, 자기를 데려가주면 너무 좋다고 그럽디다. 애가 동서네 집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는지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살겠냐 물어보니 서럽게 울면서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그럼 제대로 입양 절차 다시 밟아서 선주 데려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야 할 거다. 작은엄마가 파양 절차 밟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선주 지내던 고아원에 가서 다시 입양 절차 밟아서 데리고 오려고. 와, 그럼 이제 선주가 우리 막내 동생 되는 거예요, 엄마? 예서랑 민서 너희 둘에게 의견을 일단 물어보려고 했어. 선주를 입양하는 문제를 엄마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엄마도 참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주를 막내딸로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세요? 선주를 본 지 1년 넘었는데 자주 얼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친동생처럼 저희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엄마. 무엇보다 작은 집서 그런 식모 취급받으며 자라는 아이를 그냥 두고 보는 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생각해요, 저도. 그럼 너희 둘은 선주를 입양하는 문제에 찬성하는 거니? 저희는 찬성이요. 여보, 당신 생각은요? 찬성이에요? 아님 반대예요? 참, 다수결이 이미 찬성인데 내 의견 따위가 중요한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도 당신 의견도 들어봐야죠.
안 그러니 얘들아? 나도 찬성이요. 내가 요즘 몸이 불편해서 자리 보전하다 보니 형편이 쪼들려 당신 부담 가중시킬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그래, 나야 큰일 결정할 때 늘 당신 의견이 내 의견인 사람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데 내 의견 존중해줘서 고마워요. 20년 가까이 당신이랑 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길래 그래요? 박희정 여사님이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 잔말 말고 똥을 된장이라고 해도 맞다고 받아들이자. 참나 말이나 못하면. 암튼 이번 주 내로 고아원 찾아가서 절차 밟을게요. 10살 난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해 식모처럼 부려먹다 파양한 동서네 부부의 파렴치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해 키우게 되었어요. 선주는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저를 엄마처럼 잘 따르고 가족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 딸과 같은 방을 쓰던 선주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줌마, 저 오늘 아줌마 옆에서 자면 안 돼요? 민서 언니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니? 그날 하필이면 저희 둘째 딸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난 날이었답니다. 네, 민서 언니랑 같이 자다가 갑자기 혼자 자려고 하니까 무서워서요. 그래, 그럼 아줌마 옆에서 자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민서 언니가 5밤 자야 돌아오니까 그때까지는 아줌마랑 선주랑 같이 자자. 감사해요, 아줌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니. 저는 선주를 그날 품에 꼭 끌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말하는 아이를 옆에 재웠더니 그날 아이가 목류병 환자처럼 밤에 일어나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인생이 180도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생이 180도로 변했다는 말까지 하냐고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풀어놓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에 요일을 느껴 좀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옆자리에 곤히 잠들어 있던 선주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선주도 화장실을 갔나 싶어서 거실로 나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제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선주가요, 목류병 환자처럼 두 발을 휘적거리며 거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선주야, 너 지금 거실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한의원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고 했지? 뭐? 한의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선주야? 제가 하는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는 선주였어요. 선주야, 너 지금 잠꼬대 하는 거야? 아프면 침을 맞아야지. 우리 진씨 집안이 대대로 약손이란 게? 할아버지도 아빠도 한의사인데 채희 너도 침 좀 맞아야 쓰겄다. 선주야, 너 지금 혼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허허, 한의원 놀러 왔으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뛰어다니면 손님들이 싫어하신다고 할아버지가 그랬지? 그런 말을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선주였습니다. 채희는 침 맞는 거 무서워서 싫어요. 그런 말을 내뱉더니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다시 죽은 사람처럼 골아떨어져 버리는 선주였어요. 잠꼬대도 아니고 혼자 역할극을 하듯 그런 말을 내뱉는 선주가 너무 이상한 게 사실이었죠. 가만히 아이가 하는 말을 곱씹어 보니까 뭔가 과거에 있었던 장면들을 규칙 없이 복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혼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생각들과 의혹에 시달리느라 저는 그날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여보, 한숨도 못 잔 얼굴이네. 얼굴이 왜 그렇게 까칠해? 여보, 나 진짜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요즘 불면증이라도 도졌어? 그게 아니라 선주 때문에요. 선주가 왜? 아,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당신 옆에서 잠든 것 같은데 아침에는 다시 민서방에서 잠들어 있던데. 여보, 선주가 몽유병이 있는 것 같아요. 몽유병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간밤에 있던 일을 소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주가 정말 잠꼬대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저도 너무 이상해서 중간중간 질문을 던져봐도 내 말에는 일절 대꾸가 없고 저 하고 싶은 말만 일인극하는 사람처럼 내뱉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선주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내뱉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신도 그렇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럴 게 아니라 당신이 들은 말을 토대로 고아원에 한번 전화를 해보자고. 고아원에 전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선주에 관한 사전 정보는 본인들도 거의 아는 게 없다고 그때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거려. 선주가 고아원에 맡겨질 즈음에 선주가 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에 동선애가 선주를 파양하고 제가 다시 입영 절차 받으러 갔을 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무슨 말을 했는데? 선주가요, 어디선가 미아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는 걸 복지사가 발견해서 데리고 왔다고요. 길 잃은 미아였다는 거야, 선주가? 네, 가족이나 신상을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전혀 기억도 못하더래요. 그럼 일종의 기억상실 상태로 고아원을 왔다는 거잖아? 네, 그 부분이 저도 원장님께 들으면서 이상했는데 선주가 하는 잠꼬대에 뭔가 선주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녹아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도 당신과 마찬가지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되지 않겠어? 남편과 저는 선주의 잠꼬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경찰서에도 문의를 하고 그 지역의 한의원을 싹 다 뒤지다시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저와 남편이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던 와중에 드디어 선주의 행방과 관련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 진채린 어린이 보호자 되십니까? 채린이요? 네, 일단 채린이라고 해두죠. 이건 왜냐하면 지금 아이 이름은 선주고 과거의 이름이 채린이인 것 같아서요. 채린이의 진짜 부모님을 저희가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그분들이 누구신데요? 여기 광주 지역에서 큰 한방병원을 하는 일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댁 손녀딸이 없어져서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여태 손녀분 행방을 못 찾던 중인데 제보 주신 어린이의 신상이 맞아떨어져서요. 저희는 당장 선주를 데리고 그 한방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한방병원 원장실에 들어간 순간 저와 남편은 기함하듯 큰 충격을 받고 말았더랍니다. 대체 뭘 받길래 그런 표현까지 쓰냐고요? 병원 원장실에는 나이 지긋한 원장님과 그 아들로 보이는 한의사, 그리고 나이든 할머니 한 분과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놀랐던 건 원장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때문이었죠. 그 가족사진 안의 어린 여자아이는 누가 봐도 몇 년 전 선주의 어린 얼굴이었던 겁니다. 선주의 손을 잡고 저희 부부가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그댁 가족들도 놀라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채린아, 아이고 우리 손녀 채린이. 우리 손녀 채린이가 살아있었다니 꿈이야 생시야. 채린아, 우리 채린이 엄마한테 오렴. 온 가족이 채린이, 아니 선주에게 들러붙어서 엉엉 울고 난리법석이 벌어졌어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건 오로지 선주 한 명뿐이었습니다. 채린아,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도 왜 그리 태평하니? 너 설마 가족들 얼굴을 벌써 다 까먹은 거야? 여보, 채린이가 없어졌던 때가 벌써 5년 전. 얘가 5살 때예요. 그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제 이름은 채린이가 아니라 선주인데요. 저기요, 제가 보호자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선주는 고아원에 맡겨질 당시 기억상실 증세를 앓고 있었어요.
기억 상실이요? 우리 채린이가요? 네, 저도 아이를 입양하면서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사실이에요. 고아원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주는 그때 자신의 신상이나 과거에 관해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건 현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채린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가 자면서 목류병 증세 비슷하게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에서 자기 이름을 채린이라 지칭했어요. 여기 한의원 얘기도 하고요. 성이 진채린 맞지요? 성이 진씨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도 잠꼬대에서요. 진씨 일가가 침을 잘 놓는다고, 아프면 침을 맞아야 한다고 그런 말을 자꾸 했고요. 아이고, 우리 새끼가 맞네. 우리 채린이가 맞아. 저희 채린이가 어려서 한의원에 오면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말을 안 듣거나 울거나 떼를 쓰면 침을 맞아야 한다. 그런 소리도요. 우리 채린이가 없어지던 날 환자 중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채린이가 복도를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 채린이가 충격으로 기억상실을... 오열하면서 선주, 아니 채린이를 붙잡고 끌어안는 친엄마였습니다. 그럼 이곳 한방병원에서 채린이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채린이 동생을 낳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느라 채린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던 때였어요. 제가 어린 채린이를 데리고 한의원에 나와 있다가 잠깐 정신을 판 사이에 그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 채린이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에, 채린이가 키 큰 것 좀 봐요. 클수록 점점 할머니 얼굴을 많이 닮았네요. 채린이 친아버지의 말 맞다나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본인 탓이라면서 오열하는 할머니 얼굴과 채린이 얼굴이 아주 붕어빵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똑 닮았더라고요. 우여곡절의 상봉이 끝나고 저희 부부에게 온 식구가 큰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귀인을 만나다니 저희가 전생에 업보가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손녀딸을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채린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노심초사하느라 하루도 맘 편하게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두 분 인상을 보아하니 우리 채린이가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지내온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딸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채린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것 모두 이분들의 해안 덕분이구나. 채린이의 잠꼬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우리가 채린이를 찾을 수 있었겠니? 아버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채린이의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2대에 걸친 보호자들이 나서서 저희 부부에게 큰절을 하다시피 인사를 하더군요. 이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채린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됐던 건 저희 운명이라 생각해요. 원래는 저희 동생 부부가 채린이를 키웠는데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채린이 부모가 됐었죠. 그 기간이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도 아이와 정이 그간 많이 들긴 했지만 채린이가 진짜 가족을 찾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채린이의 친자 확인 검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결과는 여지없이 채린이가 그 댁의 생물학적인 자손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채린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후 정신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서서히 과거의 기억도 되찾아가고 있다니 너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엄마, 그럼 선주를 진짜 가족집에 데려다주고 오신 거예요? 선주가 아니라 진짜 이름이 채린이었단다. 채린이요? 그래, 선주가 아니라 이젠 채린이라 불러야 해. 성은 진채린. 선주, 아니 채린이네 부모님은 그럼 뭐 하시는 분들이래요?
전라도 광주서 아주 큰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이더라. 한의원도 아니고 한방병원요? 그래, 채린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를 이어 한의사라고 하더구나. 채린이가 알고 보니까 완전 금수저였네. 그러게 말이야. 집안 형편이 안 좋고 그랬으면 엄마 아빠도 걱정이 또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행이더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손녀바라기인 집안이더라고. 이제 사랑받고 부족한 거 없이 아주 잘 지낼 거야, 채린이는. 헤어지게 돼서 서운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겠네요, 엄마. 엄마도 그 아이와 정들자 이별인 것 같아 좀 마음이 그랬는데 진짜 가족품으로 가서 더 행복하게 지내게 됐으니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저희 가족은 채린이를 떠나보낸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라서 김밥집을 좀 일찍 문을 닫고 평소보다 좀 이른 퇴근을 했더랍니다. 지금 들어와? 명색이 생일인데 삼겹살 파티라도 하려고요. 당신 생일이라서 외식하려고 했는데 식당도 내가 예약해뒀어. 외식하면 돈이나 쓰지 뭐 하러요. 삼겹살 사왔는데 집에서 먹어요. 사람 참, 생일 주인공이 또 삼겹살 굽고 밥을 짓는다고? 아서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나가서 먹자. 엄마, 오늘은 외식해요. 삼겹살은 내일 구워 먹고요. 너희들이 외식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과 그런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없이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채린이가 오늘 양어머니 생신이라고 하셔서요. 아줌마 생일 축하해요. 알고 보니까요. 달력에 저희 딸들이 표시해뒀던 저희 생일 날짜를 보고 채린이가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방문을 한 거였어요. 채린이랑 한 집에 산 기간이 길지 않아서 채린이 생일 한번 못 챙겨줬는데 이런 방문을 받으니 제가 좀 민망하네요. 아닙니다. 진작에 찾아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도 나름 처리할 문제들이 많다 보니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채린아, 엄마 아빠 만나서 좋으니? 네, 좋아요 아줌마. 이거 아줌마 생일 선물이에요. 채린이가요, 원래도 손으로 뭘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제 생일이라고 종이로 하나하나 접은 종이꽃다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이걸 채린이가 다 접은 거야? 네, 아줌마가 제가 접은 종이꽃다발 좋아하시던 거 기억나서요. 고맙다, 채린아. 채린이와 딸들이 딸들 방으로 들어가서 노는 동안 채린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부부 앞으로 웬 봉투 하나를 내미는 채린이 부모님이었어요. 이게 무슨 봉투입니까? 어떤 걸로 사례를 해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좀 뻔한 방식으로 사례를 해드리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희 채린이 무탈하게 보살펴주신 점, 그리고 채린이가 저희 가족품으로 돌아오는데 1등 공신을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희는 그동안 채린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지내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저희 딸 채린이를 되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사모님 내외분께 가지는 감사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와 남편은 채린이 부모님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액수의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큰 돈을, 저희가 무슨 대가를 바래서 채린이를 키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대가를 바래서 채린이를 거두신 분들이었다라면 저희도 이런 사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채린이한테 저희 그간의 사정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짐작이 가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가족인 동선의 부부의 흠을 잡는 일이 되어버려서 두루뭉술 물어볼 수밖에 없더군요. 채린이가 원래는 이 댁의 작은아버지 집에 입양이 되었었다고요. 네,
그런데 저희 동생네 집에서는 채린이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사장님 내외께 드리는 게 실례인 건 알지만 저희도 채린이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만. 사모님 내외를 타박할 생각은 저희 일절 없습니다. 그저 채린이가 사모님 동서분 댁에 있을 때는 눈칫밥을 많이 먹고 좀 구박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동생 내외를 대신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꼭 이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감사하단 말을 드리려던 게 그만. 그렇게 사모님 동서댁에서 저희 채린이가 매일 일만 하며 지내던 때에 그 댁에서 채린이를 구해주신 게 사모님이라면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서가 채린이를 모질게 대하는 게 있어서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 이유로 제가 채린이를 입양했던 건 맞습니다. 채린이에게도 그 사연을 소상하게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투병하시느라 가정 형편도 요즘 많이 힘드신데 우리 채린이를 걷어주신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얼마나 두 분께 더 감동하다시피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백골난망이란 말의 뜻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저희 내외는 요즘 사모님 부부 덕분에 그 말의 의미를 몸소 실감하는 중입니다. 구박덩이로 클 뻔한 저희 딸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저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주셔서 정말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채린이 엄마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무리 그 돈 봉투를 거절했지만 채린이 부모님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그 부부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집 밖으로 채린이네 가족을 배웅하는데 마침 동서가 저희 집에 오다가 딱 마주쳤더랍니다. 아니, 형님, 이분들 설마... 그래, 이분들이 채린이 친부모님들이셔. 동서는 채린이 부모님이 타고 온 삐까뻔쩍한 외제차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도둑이 재발저리듯 채린이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동서였어요. 우리 채린이를 처음 입양하신 분이라고요? 네. 그걸 들어서 알고 계세요? 그럼요. 저희 부부는 이미 채린이에게 모든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요, 제가 좀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자 그런 소관이라서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 오해는요, 무슨. 평생 인간답지 못하게 살 뻔한 위기를 여기 사모님께서 다행히 구해주셨는걸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여기 사장님 내외 얼굴을 봐서 저희가 복잡한 일은 만들지 않기로 했으니 그리 하세요. 사모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채린이 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멋들어진 외제차를 타고 쌩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차를 타기 전에 채린이마저 저와 남편에게만 인사를 하고 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선주, 아니, 채린이 부모님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서한테 말 안 했나? 광주서 아주 유명한 한방병원 하는 집안이야. 한방병원요? 채린이 고깃집애가 그런 대단한 집안 금수저였다고요? 그렇더라. 동서는 채린이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거액의 금일봉을 두고 간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개거품을 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큰 돈을 형님께 정말 줬다고요? 갑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캐묻는 동서였어요. 나도 처음엔 거부했어. 너무 큰 돈이라. 그런데 계속 두 분이 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받기로 한 거고. 아니, 이건 뭐 채린이 고깃집에 하나 걷어서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형님. 아니, 그건 뭔 되도 않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채린이 고깃집에 거둔 기간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혹시 형님, 채린이 그거 정체랑 집안 뒷배 알고서 불어 저한테 파양시키고 본인이 입양한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딴 막말을 하는 거야? 참,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리 성을 내세요? 헛소리도 적당히 헛소리를 해야 그냥 넘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동서,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너무나 모멸적이고 기분이 나빠서 김장을 하려고 준비해뒀던 왕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동서면전에 뿌리며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니, 사람 얼굴에 소금까지 뿌릴 일이에요? 사람을 개똥 취급하는데 더한 거 버가지로 안 날라온 거 다행으로 하려고. 사람이 좀 심보를 반듯하게 쓰고 살아. 저는 일가를 날리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서네 부부와 그 후로 좀 절연을 하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남편 역시 시동생 부부에게 너무 인간적인 실망감을 대차게 느꼈던 바라서 얼굴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부모님은 그 후로도 저희 부부에게 큰 후사를 하나 더 해주시더군요. 뇌졸중에 걸린 남편이 반신불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본인들 병원에서 침술 치료를 해주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제가 침술 실력으론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 실력자들입니다. 저희 부자 믿고 제대로 중풍치료 받아보시죠. 남편은 한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체린이 집안 한방병원에서 침과 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여보, 나 이제 오른손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고 오른발도 자유자재야. 체린이 아버지랑 할아버지께서 침술에 일가견이 있다더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벌어졌네요. 건강을 회복한 남편은 가까스로 다시 복직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체린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저희는 그동안 쌓여있던 가게 빚을 말끔하게 청산하고 저 역시 제가 하던 김밥집을 프랜차이즈점으로 사업화해서 확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김밥 체인점 사업이 실패 없이 운영이 잘 되면서 저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요식업자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건강 회복해서 복직된 것만 해도 경사인데 당신 사업 너무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장 감사한 일을 꼽으라면 난 당신 건강 회복한 일이에요. 남편이 복직한 날, 저는 공교롭게도 김밥 체인점 7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날들까지 모두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족들끼리 조촐한 파티를 벌였죠. 한참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현관벨 소리가 울리더군요. 나가보니까 갑자기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들처럼 수트케이스를 챙긴 상태의 동서부부가 오들오들 떨며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니 동서,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여행 가방은 또 뭐고? 형님, 저희 부부 지금 야반도주하는 길이에요. 야반도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수야, 너 어떻게 된 일이니?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시동생을 다그쳐 물었습니다. 나랑 이 사람 하던 고리대금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채무자들 해결한다고 조폭 한 명을 잘못 썼다가 일이 꼬이는 바람에 경찰 조사 들이닥치고 그동안 탈세한 것까지 죄다 털어놔서 지금 저희가 역으로 빚더미에 앉았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사방팔방 쫓아오는 바람에 야밤에 이 사람이랑 도망가자 결단 내린 거고요. 아니 그럼 진짜 야반도주를 한다는 거야? 그럼 동민이는 어쩌고? 다행히 녀석은 저번 주에 저희 외가 이모댁으로 멀리 전학 보냈고요. 형, 나랑 절연하겠다 한 건 아는데 나랑 이 사람 도망갈 차비랑 밥값만 좀 꿔줘요. 부탁이에요. 저희가 지금 카드 하나를 마음 놓고 못 쓰는 형편이에요. 가지고 계신 현금만 좀 꿔주세요, 형님. 정말. 동서, 저녁이나 먹고 도망가는 거야? 저희 부부가 지금 어디서 한가하게 저녁 먹고 할 시간이 없어요, 형님. 빚쟁이들이 당장 쫓아온다고 엄포를 놔서 저랑 이 사람 당장 입을 옷까지만 싸들고 도망 나온 거예요. 저와 남편은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현금을 인출해서 동서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고맙습니다, 형수님.
인사를 마치자마자 누구 쫓아오는 빚쟁이가 없나 겁에 질린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주랭랑 치듯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뚫고 정신없이 야반도주하는 동서부부였어요. 동서네 정말 괜찮을까요, 여보? 여태 고리대금하며 돈 잘 벌며 사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는지 원. 그런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말 많았던 거 알죠? 알아. 너무 악덕사체를 굴린다고 뒷말이 많았던 거. 그런 식으로 돈 벌지 말라고 여러 번 잔소리했지만 한수가 내 말 듣는 녀석이 아니잖아. 결국 저렇게 될 거면서 왜 그런 일을. 절이 망했으니 다시 고리대금 일은 안 하겠지. 한파의 날씨 속에 야반도주를 감행했던 동서부부는 지방 어느 시골의 소도시에서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기와 횡령, 불법 사채업을 벌인 혐의로 부부가 나란히 교도소행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채린이가 부모님과 가족을 찾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지 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채린이는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저희 부부를 찾아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안녕하세요? 채린이 왔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매년 이렇게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너무 죄송하네요. 저희 딸을 찾게 해주신 평생의 은인이신데요. 그리고 채린이가 늘 어버이날이면 먼저 사모님 댁을 오자고 조르는거려. 저희도 이제는 두 분이 은인이세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멀쩡하게 두 팔 두 다리를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 서로가 귀인인 걸로 할까요? 네,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이제는 채린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부부의 너무나 크나큰 귀인이세요. 매년 어버이날이면 함께 가족 식사를 하는 채린이네 부모님과 저희 부부입니다. 사모님 요즘 하시는 사업 엄청 잘 되신다면서요? 조그만 김밥집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사업 키우게 된 건 다 채린 어머님 내외 덕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에게 그때 크게 사례를 해주셨잖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을 종잣돈으로 빚도 갚고 제가 하는 김밥집을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렇지 사모님 솜씨와 수완이 좋아 성공하셨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김밥집 10호점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매달 매출도 점점 오르고 김밥집 사업은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진 것이 사실이었고 남편과 상의 끝에 얼마 전에는 기부금 확약식도 하나 맺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곳에 기부를 시작했냐고요? 기부할 단체 선정을 두고 남편과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보, 당신 사업 이렇게 키우게 된 게 다 채린이 덕분이잖아. 그렇죠. 어찌 보면 그래요. 그럼 채린이가 과거에 미아가 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정에 기부금 전달하는 거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미아를 둔 가정들이 모두 채린이네처럼 유복하진 않으니까요. 듣자니까 아이 잃어버린 집에선 부모 양쪽이 다 생업 때려치우고 매달린데 그런 집에 후원하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이럴 때 보면 진짜 천재가 따로 없다니까요? 부창부술하잖아. 당신 닮은 애가 감이 좋은가 보지. 안 그래? 남편의 아이디어로 의미 깊은 곳에 기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저 역시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그림을 곧잘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서 제 생일날 손수 접은 종이꽃을 선물하곤 했던 채린이는 최근 예고 입시에 성공해서 미술학도의 꿈을 꾸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선의 부부는 나란히 교도소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와 남편이 면회를 한번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출소하고 나서는 좀 반듯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두 내외가 아마 생각 많이 하고 나오겠죠. 짧은 시간이 아닐 텐데. 나도 부디 좀 더 한수나 재수 씨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길 바래. 동민이가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자식한테 부끄러운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진 않을 테니까. 면회를 가서 만나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남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더니 제가 그 죄값 받고 사나 봐요. 동서, 그걸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착하게 살면 되지. 동서, 그럴 거지? 그 화가 우리 동민이에게 미칠까 봐 저 꼭 다르게 살 거예요. 사치업도 때려치우려고요. 잘 생각했네, 동서. 그 마음 변치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출소하자. 동서내외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 남편도 저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더니 옛말 참 하나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